예, 2025년 9월 7일 음력으로는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아침 9시 반이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환국무명학술은 370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무명학술원에서 환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태고사에서부터 상고사, 또 상고사는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상상고사, 중상고사, 하상고사,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사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근대사의 시작이 1894년 갑오 경장이라고 부르는 갑오외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오외란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이 시기, 그 다음에 정민년에 일어난 정미칠조약,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일본 군사가 조선에 다 파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간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94년이 바로 우리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이 근대사의 시작은 바로 대항해 시대 때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 대항해 시대를 우리는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1492년도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항해, 마젤란의 대항해,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이 대항해 시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15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항해의 처음부터 그러면 서구 유럽이 이러한 대항해의 주도권을 잡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공부를 조금 더 소개시키고 그런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키고자 해서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요 사이에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환국무명학술원 자료집을, 요거는 제가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이 책들에 대해서 목차를 정리하고 하는 이런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집이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책을 새로 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쓰고 있는 자료집이고요. 요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환구문의 학술은 5번째가 되겠는데, 5번째, 4번째, 4번째, 3번째, 3번째, 이렇게 직접, 한번 적어보고, 맥락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이제 나갔는데요. 자, 그래서 요 근자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우리 대항해 시대, 요 부분에는 주경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적고 있는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철 선생님의 이 대항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주경철 선생님이 쓰신 대항해 시대라는 이제 책인데요. 요 책 안에 아주 우리가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오늘 읽어보고 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이 우리가 환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우리가 남방문화권이 있고 북방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곧 단군시대, 환웅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북방문화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방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등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호모 환인에서부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호모 환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적도 지역에 우리가 이동해 왔던 우리가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 이야기, 요 순다 환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주강현 선생님의 적도의 침묵, 예,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순다 환인 이야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의 침묵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제임스 처치워드의 사라진 무제국, 또 이것을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사라진 무제국을 다시 편제해서 썼던 이런 책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방문화권의 책들을 우리가 소개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임스 처치워드가 썼던 사라진 무제국, 강사원 박사님의 사라진 무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강현 선생님의 이 적도의 침묵, 아까 요즘 적도의 침묵, 요런 책들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과거에 이 적도 지방의 순다 대륙에 살았을 때 우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책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방으로 이제 이동해 오지 않습니까? 북방으로 이동해 와서 우리가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여러 갈래로 퍼졌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해 대평원, 예,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황금문의 학술원에서 이름을 붙였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여러 유튜브에서 서해 대평원에 대해서 많은 조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대평을 다른 말로는 황해 문명권이라고 합니다. 황해 문명권. 자, 그래서 이
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 시대에서 북상하여 우리가 서해 대평원, 황해 대평원, 또 우리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환동의 문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광현 선생님의 이 환동의 문명권이라는 이 책을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잃어버린 문명의 해랑이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보면 서해 대평원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예, 서해 대평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뭐냐면은 우리 주광현 선생님과 그 다음에 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이 환동의 지역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요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해 대평원, 또 다른 말로 황해 문명권, 그 다음에 환동의 문명권을 통칭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순다 대륙에서 이동해 와서 이 지역의 수렵 채집 어료, 이때 수렵은 고라니 산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되게 많은데요. 서해 대평원에 거기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라니.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황하물이와 양쯔강 물이 흘러가는 걸로 봐서 아마 비가 내리고 하면 아마 지금 서해는 아마 강이라기보다는 거의 뭐냐면 바다와 같은 그런 물길이 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과학적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다 환인, 천축 환인. 그래서 천축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산해경에서 많이 이제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서해 대평원 산동반도 쪽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천축 지역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천축하는 시대 때 북방문화권이라고 하면 서해 대평원 황해 문명권에서 살았던 수렵 어로 채집 자연농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질의 단백질을 구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아주 추운 데로 올라가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모리식 사냥, 소위 말해서 사냥도 두 종류가 있죠. 타켓 사냥이 있고 표적 사냥이 있고 모리식 사냥이 있는데, 이때는 모리식 사냥이 유리하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북이 66.6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거의 예나강이 70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마 그 위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를 툰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술록을 사냥해서 살았다. 이때를 우리가 토템 신앙, 소위 말하는 샤먼 제국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황해 대평원, 소위 말하는 서해 대평원, 환동의 문명권에서 가장 중심축이 바로 연해주이고요. 연해주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우리가 킵차크 반도까지 올라가게 돼서 툰트라 지역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숲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남부에는 너무나 숲이 많이 우겨져 있기 때문에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위쪽을 이제 올라가서 툰투라 지역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사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라시아를 따라서 툰투라 지역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에 도착한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이죠. 이 지역까지 도달한 시기가 언제냐? 정확하게 제가 연구의 기록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4,000년 전에 서구 유럽에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그 이야기니까 약 25,000년 전에 이제 서구 유럽에까지 도착했고, 이때는 바로 신석기를 돌을 쪼개서 우리가 사냥을 하는 기술을 익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흑요석이 이제 발견이 되고, 흑요석이 발견되면서 흑요석이 발견된 것은 무려 2,500년 전인데요. 25,000년 전인데, 이 흑요석이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떼어내 가지고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창을 만들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오는 시기, 사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모리시 사냥을 하는 시기와 표적 타켓 사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만 년 전인데요. 2만 년 전에는 북쪽에서 다시 남진하여 전 세계로 우리가 사냥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제국을 이루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이 이때 시작되었고, 이 계급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최초의 우리가 폭력자가 나타난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사라진 무제국, 그 다음에 제임스 처치 잃어버린 무제국, 그 다음에 강상원 박사님의 책, 그 다음에 주강현 선생님의 적도의 침묵, 이런 책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적도의 침묵 요 책을 우리가 소개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천축강력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환동의 문명권, 서해 대평원 황해 문명권, 그 다음에 환동의 지역의 이해, 이런 책들이 있고요. 우리가 요 독도 견문론, 주강현 선생님이 참고로 이렇게 독도 견문론 같은 것도 바로 환동의 문명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모두 다가 이 남방문화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경철 선생님의 대항해 시대의 책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5세기의 세계를 일벌해 보자. 유럽은 정체 상태였다는, 이때 이미 15세기에는 유럽은 정체 상태였다는 겁니다. 콜럼버스보다 수백 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을 넘어 중동 지역으로까지 뻗어갔던 이 바킹의 모험은 이미 잊혀진 추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키스타,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 옆에를 말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키스타, 서기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에스파니아 이쪽을 말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권이 벌인 영토 회복 운동은 1270년에서 1480년 동안의 약 200년 동안의 기간 중에 정체되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이슬람권의 압박을 가던 십자군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미 끝났고 정체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 특히 지금 튀르키예죠. 오토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죠. 유럽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북동부 유럽에서는 1410년에 타넨베르그 해전,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연합군이 투턴 기사단을 택배시킨 전투를 우리가 타넨베르크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기독교권의 확산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렀어야 유럽은 소위 중세 말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했고, 다음 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세기 중엽에서부터. 이 시기에 가장 활기차게 팽창해 가던 곳은 모스크바 공국과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공국은 동쪽 내륙 지역으로 진격해 나갔는데, 이는 시베리아 정복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오토만 제국은 15세기 초에 중앙아시아의 강자인 티무르 왕조의 공격을 이겨내고 흑해, 에게해, 발칸 반도 쪽으로 팽창했으며, 16세기에는 페르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헝가리 쪽으로 진출해서 조만간 유럽 전역에 엄청난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으로 침공을 했고, 모스크바 공국은 시베리아 쪽을 동쪽으로 공략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문명권이었던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해상 팽창 사업인 정화의 남해 원정을 추진했으나 이는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나라 때 정하의 대항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해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지만 이 바다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지배계층의 계급화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다소 소외되고 활기차면서 매우 박진감 있는 매우 자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이 되어서 배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들이 세계 무대를 역전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뱃놈들, 뱃사람들, 해양 세력들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의 공작, 백작이 아니라 여기에 도전하는 시민계급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의 해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교육 활동이 계속되어서 동남아시아 각지로 화교들이 진출해 갔다. 일본인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루크와 중국 연안 지역의 해상 세력을 아우르는 왜군은 약탈과 상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해상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다 환인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니제르 강부터 세네갈 상류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송가이 제국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안에서 도시의 상공업자들과 이슬람 학자들이 주축이 된 집단이 산막과 열대 우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이것은 정복과 교육, 이슬람화 문화 교류가 뒤섞인 복합적인 방식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1420년부터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팽창 중이었다. 아즈텍은 멕시코만의 북부에서 시작된 문명이고요. 잉카는 남미의 페루에서 칠레, 페루에서 시작됐던 문명이고, 아즈텍 밑에서는 마야 문명이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즈텍은 영토 제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주변 여러 지역들을 조공관계로 묶어두는 동맹체제에 가까웠다. 자, 그래서
코르테스카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평창을 계속했고, 심지어 에스파니아, 스페인, 에스파나 군과 함께 1520년대에 온두라스, 1540년대에 유카탄 지역을 정복하기도 했다. 흔히 아메리카 제국들에 대해 유럽인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정복한 허약한 체제인 듯이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메리카에는 활력이 넘치는 문명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인의 정복은 초기의 일시적인 승리 이후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매우 편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글에서도 이해가 할 수가 있죠. 이 아즈텍, 유카탄 반도, 마야 문명 이쪽에서도 매우 활기 넘치는 문명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인의 정복은 초기의 일시적인 승리 이후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사실을 정리하면 근대 초에는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팽창 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흔히 근대 이후 유럽만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해외 팽창을 했으며 세계의 나머지 모든 지역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유럽 세력에 앞서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피해의식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바로 학문이 떨어졌다는 말이 되고, 학문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의 힘을 강화하고 학문을 부활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황국문학선에서도 이렇게 더운 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의 시점에서 보면 차라리 유럽이 상대적으로 정체해 있었고 다른 문명권들은 활기가 넘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후의 역사 진행을 알고 있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일기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 시대를 기점으로 삼아 미래를 조망해 보면 유럽이 장차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필연성은 없었다. 자, 그래서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는 15세기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전 지구적 헤게모니 정탈 전의 우승 후보를 꼽는다면 차라리 자바였다고 우리가 우리 인도네시아 자바 아시죠? 자바라고 이야기할 바가 있다 이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다 환인의 이야기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방문화권에서는 전혀 모르고 사고가 경직돼가고 맨날 뭐냐면은 청일전쟁, 그 다음에 병자호론, 임진왜란에만 머물러 있는 사고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는 인도양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우선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데다가 아주 넓은 지역에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선, 지도, 황해와 같은 기술적 요소도 매우 발달해서 따라서 장래의 가능성을 본다면 모든 면에서 에스파나 포르투갈보다는 자바가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평창과 정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한계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유럽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자바가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아메리카와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럽의 식민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했다. 중국의 정화 함대가 한때 아프리카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희망봉 근처까지 갔다고 하지만 끝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유럽까지 도달하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진입해 들어온 것은 유럽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사실들을 두 가지로
정식화해보자. 첫째, 유럽이 처음부터 독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15세기, 16세기가 아니라 훨씬 뒤의 일이다. 근대 초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우리가 정하의 대항해 때 소위 말하는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시기에 대명조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정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과 나중에 후에 유럽인들이 들어왔던 세력들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투쟁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고정이들이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초에는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가 팽창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팽창을 세계의 팽창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균형 있게 봐야 하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유럽이 승자가 되었다. 말하자면 후발주자가 마지막 순간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유럽의 승리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결코 그 결과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근대 세계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경철 선생님의 대황해시대라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보다도 우리가 국가관과 사회관과 종교 간에 투철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부에는 말하는 것이죠. 공부에는 정치관과 종교관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결코 그 시대를 소생시키는 하나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곳으로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지, 그 공부가 지식을 도배해서 자기의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사치품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